안녕하세요. 원주 법천사지 지강국사탑 기념 학술 세미나 사회를 맡은 박준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오늘 발표자, 토론자 중심으로 이번 기념 학술 세미나를 이번 기념 학술 세미나로 모였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저에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번 기념 학술 세미나를 위해서 원창묵 원주시장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장 원창묵입니다. 지강국사탑의 무사귀환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학술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의 틀을 탈피한 독특함과 정교함을 간직하고 있는 지강국사 현모탑은 고려시대의 세계관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일본에 의해서 강제 반출되고 한국 전쟁 중에 폭격을 맞아 부서지는 등 아픈 시간을 견뎌낸 우리 문화재가 드디어 보존 처리를 마치고 고향인 원주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탑비 역시 완전한 보존 처리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원주 시민과 강원도민, 더 나아가 전 국민이 주시는 훌륭한 의견을 통해서 고려시대 문화유산의 가치를 더욱 빛낼 방법을 찾으시기를 희망합니다. 지강국사 탑과 탑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원주시의회 의장님이신 유석연 의장님께서 이번 기념 학술 세미나를 위해서 좋은 말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회 의장 유석연입니다. 먼저 법천사지 지강국 사탑의 원주 귀환 학술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뜻깊은 행사를 정성껏 준비하신 역사박물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멀지 않은 시기에 법천사지 지강국 사탑이 고향인 원주로 돌아온다고 하니 벌써 눈앞에 있는 듯 감개무량합니다. 더욱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역사적 고난을 굳건히 견뎌내고 귀환하게 되어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지강국 사탑이 귀환을 앞두고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에서 지강국 사탑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역사도시 원주의 위상을 더욱 드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후손들도 지역 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바로 알고 계승 발전시켜 우리 원주를 역사 문화 관광 도시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강국 사탑 원주 귀환 학술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자랑스러운 역사의 향기를 전해주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축사로 이번 기념 학술 세미나가 정말로 좋고 원주시에 도움이 되는 기념 학술 세미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 기념 학술 세미나를 주도하시고 또 직접 지난 많은 시간 원주 법천사지 지강국사탑이 원주시로 기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우리 원주 역사박물관의
박종수 관장님을 모시고 이번 기념 학술 세미나 개회사 겸 소회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오늘 그 학술 대회는 사실은 좀 그 지감사 탑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원주 시민들도 그렇고 아마 그 원주 밖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여러분들을 많이 모시고 법천사 현장에서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코로나 상황이 원주가 악화되면서 모든 계획들이 다 저희가 원래 계획한 대로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제 그저께까지 원주는 그 코로나 2단계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어제 이제 1.5 단계로 이제 풀리는 바람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조금 이런 작은 행사라든지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비도 많이 오고 날씨가 뭐 초가을 날씨처럼 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심하게 부는데 먼 곳에서 이렇게 귀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께 참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광구사 탑 참 원주로 돌아오기까지 뭐 엄청난 그 뭐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그 원주에서 그 일제 강점기 때 그 반출된 불법 반출된 문화재들을 되돌려 오자라는 이런 논의를 시작한 게 1995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 이제 원주 그 문화원장님하고 이제 저하고 사석에서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문화원의 역할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뭐 문화원사도 짓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제 그 원주의 그 국보보물급 문화재들이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그 많이 가 있으니 뭐 어찌 됐든 간에 돌려받든 못 받든 달라고 때를 한번 써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제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1995년도에 원주 문화원이 그 주축이 되어서 원주에 있는 한 25개 사회단체들이 전부 그 참가를 해서 원주 문화재 그 되찾아오는 그런 위원회가 이제 결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서명 운동 같은 그리고 무슨 청원 이런 것들을 운동을 펼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국립중앙박물관하고 문화재관리국이었었죠. 근데 그쪽에 공식적으로 이제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답변은 한 가지였습니다. 지방에 돌려주면 너희는 관리할 능력이 없어. 근데 그 환수 운동을 하기까지 사실 지역에서도 많은 그런 그 노력들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뭐 지역 외부에 계신 분들에게도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분이 우리 그 김태식 단장하고도 많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이제 관련된 뭐 그 도움도 이제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주에서 그 환수 운동을 다시 지광사 탑을 찾기 위해서 몇 가지 전략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달라고 하면은 좀 그 뭐 문화재청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몇 가지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건 꼭 이제 돌려줘야 됩니다라고 이제 저희가 주장을 한 게 크게 이제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일제잔재 청산이다. 왜 그 친일 부역자 색출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공을 들이면서 사실 문화재 일제 식민정부의 그 유습을 우리 정부가 그대로 안고 가느냐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재청이 조금 약한 거 아니냐 문화재청은 전면에 나서려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국립중앙박물관하고 문화재청하고 둘 다 이제
문화부 산하 기관인데 그런 힘겨루기 같은 것들을 하는데 전면에 나서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은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예산은 저희는 국립중앙박물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문화재청의 도움을 받아서 보수 정비를 하게 되죠. 법천사지만 예를 든다고 해도 14만 제곱미터가 훨씬 넘는 그 많은 땅들을 대부분 그 문화재청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하고, 토지 매입이 끝나면은 발굴 조사를 하고, 발굴 조사가 끝나면은 그 유구 정비를 하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그 문화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법천사에 가면은 지광국사 탑이 내려오지 않는다면은 사실 문화재청에서는 속된 말로 껍데기만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결정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왜 껍데기만 관리하는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그 많은 인력을 우리 지방 공무원들이 거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정말 이제는 그 법천사에 있었던 훌륭한 그 지광사 탑도 이제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됩니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게 이제 기억이 나고요. 근데 지금 원주로 오게 결정은 되었지만 2019년 6월달에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되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남았죠. 어디로 가느냐. 오늘 아마 그 문제를 여기에서 많이 이제 좋은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큰 쟁점은 다들 아실 겁니다. 아마 실내로 가야 된다, 아니면은 원래 위치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지광국사 탑은 무덤이기 때문에 원래 위치로 모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지역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근데 이제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연구소죠. 문화재연구소에서는 그 오랜 기간 동안 공을 들여서 이제 보존 처리를 했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전한 이제 방법을 찾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학술 대회에서 지금까지 이야기 법천사 탑을 어떻게 앞으로 잘 관리를 하느냐, 지금까지 논의됐던 것에 덧붙여져서 더 좋은 이제 방법들이 나와서 앞으로 이제 지광사 탑 관리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기환 기념 학술 세미나 개회사 겸 그동안의 소회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 역사박물관 박종수 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개회사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원주 문화원장님 잠깐 나오셔서 축사 한번 해주십시오. 잠깐 나오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사실상 박종수 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기록상으로는 94년도서부터 이게 환수운동이 시작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83년도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기자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황지익 원장님하고 여기 원주시 번영회 시의회가 없었을 때니까 번영회장님 백완기 선생님이 계셨고 상공회의 소회장에 박효상 선생님이 다 잡고 계셨죠.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건의문을 만들어 갖고 각 부처에 발송했던 게 제 기록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83년도 그때가 5월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서 했으니까는 지금 그 긴 기간이 얼마입니까? 그러면서 한동안 또 중단됐다 94년도에 또 얘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현재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실을 맺어주신 박종수 관장님께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사실상 아까 말씀 중에 얼핏 들었는데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서라도 그건 제자리로 와야 됩니다. 이 뭐 전시관에 갖다 놓는다? 그거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왜 안 되느냐? 우선 일제 청산도 문제지만은 저게 사적지가 다 발굴 조사가 되고 나면 언젠가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사찰 복원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전시관에는 또 그때 당시에 제자리로 놓자는 얘기가 또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게 시민운동으로 또 번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올 적에 아예 원위치로 와야 된다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네가 그 환수운동할 적에 49개 단체를 하고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문화재청에서도 오시고 발제자 여러분들 다 오셨는데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기환 기념 학술 세미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발표는 우리 안의 약탈 문화재를 생각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연합뉴스의 김태식 단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앞에서 그 박정수 관장님 뭐 소회 굉장히 담담하게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안에서 막 억하심 정도만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또 없지 않아 있으실 텐데 아까 그런 말 하셨잖아요. 박정수 관장님이 이게 처음에 뭐 90년대 그때 돌려달라고 했을 때 뭐 그다음에 2000년대 돌려달라고 중앙정부에다가 요구를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니들이 관리할 능력이 안 되니까 못 돌려준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게 곳곳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비단 원주뿐만이 아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 제목이 바로 그 아까 그 박정수 관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안에 약탈 문화재라고 하는 게. 근데 우리는 자꾸 약탈 문화재 하니까 외부에 대해서만 대한민국의 국경을 기준으로 해갖고 대한민국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 이쪽 중심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가장 심각한 게 지금 우리 안의 약탈 문화재입니다. 그 약탈 문화재 돌려주지 않는 논리가 신통방통하게도 똑같아요. 뭔가 하면 자 우리가 그 외국에 대해서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고 주로 이제 피약탈 문화재가 제일 많은 나라들이 보면 이른바 제3세계 국가들이거든요. 거기에다가 EU 국가 중에서는 그 그리스가 심각하거든요. 그리스가 심각한데 거기다가 똑같은 논리들을 지금 제국주의 과거 제국주의를 국가를 경영을 했던 지금의 현재의 유럽, 미국 이런 나라들이 그 논리들을 내세워 갖고 약탈을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와서 좀 흐름에 변화가 조금 감지가 되는데 놀랍게도 미국은 다 돌려줘요. 미국은 지금 그 취득 과정 이런 것들이 불명확하고 혹은 그 취득 과정이 불법적이었을 때는 다 돌려줍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중에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탈리아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프랑스는 모르겠다. 거기도 많이 돌려줬어요. 최근에도 그 미국에서 이탈리아 그 문화재 그 옛날에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갔는지 불명확한데 그것이 미국에 가 있는 게 드러나니까 바로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관련 법률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약탈 문화재 혹은 취득 과정이 불명확한 남의 나라 문화재는 다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나라들, 뭐 프랑스 같은 데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도 그 대표적으로 그걸 유지를 하고 있는 데가 일본은 조금 논리가 달라요. 그 때문에 그래서 1965년도에 그 한일 협정이 있죠. 한일 협정 거기에 기반을 해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돌려주는 건데 거기도 예외가 있었습니다. 뭐 예외가 있었는가 하면 일본 국내청 그 도서가 돌아왔을 때요. 그때 돌아왔을 때
놀랍게도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던 그 일본 국내청에 우리나라 도서들이 있어요. 그게 분량으로 1000책이 넘었을 거예요. 그 일본도 희한하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하긴 우리가 몰랐으니까. 일본이 저걸 갖고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것을 일본이 자발적으로 내놓은 적이 불과 한 10년 정도 전에 있었는데 어쨌든 그 과거 제국주의를 경영을 했던 나라들이 그러니까 문화재로서 봐서는 주로 이제 약탈 주체의 국가들이 대개 그 약탈을 그 반환을 거부하는 논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니들은 그 관리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주겠다 했거든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혹시 여러분들 엘긴 마블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영국의 브리티시 뮤지엄에 지금 그 소장해서 그걸로 갖고 장사를 잘 해먹고 있거든요. 그 우리 흔히 뭐 대형 박물관이라고 하는 브리티시 뮤지엄 여기서 자랑하는 컬렉션 중에 하나가 넘버원 중에 하나가 바로 엘긴 마블이라고 하는 게 있고 나머지 하나가 뭐 로제타 스톤이거든요. 그런데 둘 다 사실은 그 약탈품이잖아요. 둘 다 약탈품인데 엘긴 마블을 얘들이 영국에서 돌려주지 않는 논리가 바로 이 제국주의 논리입니다. 니들은 이걸 우리가 돌려주더라도 그리스 니들은 이것을 관리할 능력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리스에서 이거 끊임없이 우리는 지금 뭐 여기 이 지금 법천사지 지강국 사탑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한 30년 이렇게 됐지만 거기는 지난 100년 동안이나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는데 니들이 우리 보고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면요. 파르테논 그 뭐죠? 아크로폴리스 그 바로 밑에 제우스 신전 옆에다가 거대한 국립박물관을 지었어요.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의 국립중앙박물관만 해요. 그걸 지어놨어요. 그걸 지어놓고 3층에는 전부 통을 틀었습니다. 3층에는 통을 틀고 전시실 3층에는 뭘 했는가 하면 엘긴 마블 특별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략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그 그리스 대사인가 뭐 그리스 외교관을 지낸 영국 외교관 엘긴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외교관 면책 특권을 이용해 갖고 강제로 빼간 거 아닙니까? 그 파르테논 신전에서 파르테논 신전에 그 주로 이제 저 위에 기둥 위에 그 뭐죠? 그 쭉 돌아가면서 그 장식들을 다 떼간 거예요. 떼갔는데 다 떼가지를 못했어요. 그냥 덤섬덤섬 그 문양이 좋은 것들만 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는 지금 그리스 아테네 현지에 남아 있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들은 보기 좋은 것들은 영국으로 다 떼갖고 가갖고 지금 자기들이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에서 이 박물관을 만들면서 그럼 봐라, 니들이 우리 보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데 거대한 박물관을 지으면서 그 3층에다가 그 엘긴 마블로 대표되는 그 파르테논 신전의 조각들을 다 삥 돌아가면서 설치를 해놨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모조품으로 만들어놨죠. 그게 바로 그 모조품이 지금 현재의 브리티시 뮤지엄에 가 있는 조각품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니들이 능력이 안 된다라고 못 돌려준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다 갖췄다, 시술도 다 갖추고 이렇게 좋은 박물관도 마쳤는데 왜 안 돌려주느냐라고 하는데 지금도 안 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깥에 대해서 우리 약탈 문화재, 우리 것을 빼앗아간 그 나라들에 대해서 혹은 뭐 그 기관들에 대해서 내놓으라고 하지만 막상 우리 안에서는 곳곳에서 지금 그거보다도 더욱 더 심각한 바로 약탈 문화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건 빤하죠. 약탈 문화재라는 게요, 그러면 약탈을 한 주체가 있습니다. 대상이 있고, 그러면 그 반면에 거기에 대한 희생자들이 있거든요.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난 약탈 문화재들의 그 약탈을 저지른, 폭력을 저지른 주체는 국가입니다. 중앙정부예요. 중앙정부가 지금 저질렀다고요. 지들은 그런 말을 하죠.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하죠. 아니 조선 총독부가 갖다 놨는데 뭐 그런 말들 많이 한다고요. 그다음에 또 돌려달라고 하면 니들 현지 사정이 안 되니까 못 돌려준다라고. 이 논리 자체가
지금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 과거 자기들이 식민 지배를 하거나 아니면 식민 지배와 비슷한 그런 힘을 과시를 하면서 그 각종 폭력을 저질렀던 그 나라들에 대해서 하는 수법하고 똑같은 지금 논리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은 해외에 대한 약탈 문화재 문제보다도 더욱더 심각한 게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약탈 문화재 문제들을 해결을 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근데 이거 해결을 하려면 여기 지금 원주만 해도 이런 운동이 아까 그 우리 또 원장님 말씀 보면 80년대 자료는 사실 제가 못 봤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제가 한번 자료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기준으로 해도 40년, 그다음에 30년 만에 겨우 이제 하나가 돌아왔거든요. 하나가 돌아왔지만 사실 이거보다 더욱더 심각한 게 바로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거돈사지의 원공국 사비입니다. 그거 갖고 와야 돼요.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비단 이 원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그런 말을 계속 쓰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하고 수장고를 텅텅 비게 하는 날이 진정한 지방 분권화를 일으켜 하는 날이고 약탈 문화재를 청산하는 날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다 비게 해야 돼요. 야외 전시실에 있는 것들 그것이 특히 다 약탈 문화재들이거든요. 물론 북한에 있는 것들이야 남북 간에 특별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성이 있다고 감안을 해도 거기를 왜 우리 고장에 있는 문화재가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야외 뜰을 장식하는데 왜 거기 갑니까? 이 지금 원주하고 거의 비슷한 데가 사실은 원주만큼이나 원주가 희한해요. 왜 이놈의 자식들이 원주 거만 그렇게 좋아해서 갖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만만했나 봐요. 아마 이거는 수은하고도 좀 관계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때만 해도 한강 그냥 여기서 원주에서 뗏목에 내려보내면 그냥 쭉 내려갔으니까 그거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원주만큼이나 또 억울하게 많이 당한 데가 하남이에요. 하남. 경기도 하남. 경기도 하남도 많이 뺏겼어요. 경기도 하남도 많이 뺏기고 그러니까 뺏긴 그 현장에 가면 하남에서 뺏긴 것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그 대개 이제 10세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에 보면 그때는 철로 새로 이렇게 그 부처님을 만드는 게 유행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사실은 하남에 있던 건데 국립중앙박물관에 가 있어요. 그것도 뭐 국립중앙박물관 3층인가요? 거기 불교 조각실이라고 있는데 거기 턱하니 올라가 계세요. 실물은 거기 계시고 그러면 현장에 가면 현장은 아무것도 없죠. 그럼 하남 역사박물관 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자가가 있어요. 여기도 혹시 그 국립중앙박물관이 뺏기고 뭐 모조품 하나 만드는 철불 하나 있죠. 그 똑같아요. 하남도 분통 터져요. 왜 진짜는 서울에 가서 서울을 장식을 하고 왜 현지에는 가짜만 있어요. 거돈사지에 가면 이거보다 더욱더 심각한 게 사실 가져오기 제일 쉬운 게 거돈사지 그 원공국사 부도비거든요. 부도탑이거든요. 그 부도탑을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박정수 관장님은 한 보름 남으셨다는데 거돈사지 원공국사 그 부도탑 갖고 오기 전에는 이제 공무원 그만두면 안 되는데 더 해야 돼요. 그 1년 뭐 저거 생활 하시면서 갖고 오세요. 그래서 저는 갖고 왔으면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런 말을 했어요. 뭐 우리 원장님이나 관장님이나 또 나름 또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돌아온다니까 감회가 없을 수 없겠는데 저라고 해갖고 왜 감회가 없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참 저기 이거를 담당하고 계시는 문화재청 주무 유형 문화재과장님 김종성 과장님이 와 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회자 같네. 우리 과장님 인사나 한번 잠깐 하시죠. 저분이 대장이세요. 꼭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많은 예산이 저 김종성 과장님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혹시 잘 봐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뭐 좀 많이 주실 거죠? 예. 많이 주신대요. 원공사비도 가져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뭐 또 원주에 또 연고 화상탑비라고 그거 있는 그거는 조금 제가 봐서는 그게 헌법사지인데 그게 좀 직접적인 근거가 제가 찾아보니까 아직 그 직접적인 근거는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협상용으로 써먹으세요. 여차하면 너들 연거화상 그거까지 같이 갖고 올 것이다. 협상용으로 써먹고. 근데 실제로 보면 그게 정말로 그 헌법사지에서 갖고 갔는지는 조금 근거가 없어요. 저도 아무리 찾아봤는데 아직 좀 찾기는 힘들어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가져올 게 천지입니다. 법전사지 지강국 사탁과 관련해서 두 가지 말을 했어요. 뭐 어떤 얘기들을 했는가 하면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이거 갖고 온다. 내가 갖고 온다 그랬어요. 뭐 박정수 관장님 뛰어봤자 힘도 없어요. 난 반드시 갖고 올 것이다. 가져왔습니다. 갖고 왔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하나 두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내가 용납을 못할 일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오늘의 주제와 관련을 해서요. 이걸 왜 개최를 했느냐? 결국은 그거거든요. 그 현장에 실내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원래 자리에 모실 것이냐. 그것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 실내 박물관으로 들어가는 건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난 용납을 못한다. 그럼 왜 가져와? 가져올 필요 없어요. 막아버리세요. 저기서 문화재청에서 나중에 대전에서 싣고 오거든. 싣고 올 때 그때 그 원래 자리가 아니고 그 현지 전시관 안에 모신다라면 막아버리세요. 우리 안 받겠다 그러세요. 난 그거 용납을 못해. 개인적으로 진짜 용납을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런 말들 아까 그 약탈문화재 그런 말들 뭐 쓰고 했는데 그 원고 속에 그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가져오는 이유, 그다음에 가져와도 되는 정당한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약탈문화재이기 때문이에요. 약탈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이 자리를 떠나는 과정 그 자체가 폭력이었어요. 불법이었고 그것이 폭력이고 불법이었으니까 그걸 가져온다라는 것은 그 폭력에 대한 배상입니다. 보상이고 과거사 청산이에요. 그 과거사 청산을 이룩하는 정점은 뭔가 하면 제가 봐서는 본래 자리로 가야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걸 보존 처리하시는 분들, 그 국립문화재연구소라든지 아니면 우리 문화재 업계 중에서는 보존 처리를 주로 하시는 분들, 오늘 뭐 또 나와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주로 이제 실내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계속 그 과학적인 근거를 대죠. 뭐 바깥에다가 내놨을 경우에는 뭐 지금처럼 비가 많이 왔다가 뭐 말랐다가 왔다가 말랐다가 하면 다 떨어져 나간다. 그다음에 현지 사정이 안 좋은 것만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게 폭탄을 맞고 폭박이 됐다가 이걸 갖다가 땜질식으로 지금 붙여놨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른 석조 문화재들의 재료보다는 이 바위 암질이 굉장히 무르고 이게 뭐 여하튼 한마디로 말을 해서 그것이 얼토당토 않은 주장이 아닌 것만은 분명해요. 아닌 것만은 분명한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항상 그런 말을 주장합니다. 썩어 문드러지면 어떤데? 그러면 이걸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들이요. 자, 이건 뭐 제자들이 만들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만들었을 텐데 제자들이 만들었을 때 그러면 이것이 천년 만년 가기를 원해서 만들었겠어요? 천년 만년 가기를 원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이것도 썩어 문드러지는 게 당연합니다. 저는 왜 맨날 불만이 그거예요. 왜 문화재는 썩어 문드러지면 안 되는데요? 떨어져 나간다라고 주장을 해요. 떨어져 나가면 어떤데요? 그다음에 이번에 보존 처리를 하면서 그거예요. 뭐 30년 전, 40년 전 사진을 보니까 이 문양에 조각이 이런 게 있었는데 그 30년 전, 40년 전 지난 지금 보니까 그 문양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로 이제 보존과학 하시는 분들 난리를 친다고 봐라 이렇게 뒀더니만 이렇게 됐다고. 없어지면 어떤데요? 없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늙고 궁극에는 죽듯이 문화재는 왜 죽어서는 안 되는데요? 죽도록 놔주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고에는 그런 것도 써요. 정의품성 그걸 써놨는데 정의품성 그거 지금 꼴 보세요. 그거 지금 살린다고 해갖고 온 사방에 저 버팀목 갖다 대놓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 지금 문화재에 대한 발상을 바꾸자 이런 말들을 제가 많이 합니다. 뭔가 하면 죽도록 놔둬요. 왜 자꾸 안 죽도록 하려고 그래요? 왜 우리 문화재는 한번 지정이 되면 죽어서도 안 되고 훼손돼서도 안 되고 망가져서도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고요. 비바람 맞아갖고 없어지면 어떤데요? 그다음에 그 논리는 지금 이 우리 현장 사정하고 또 밀접한데 제가 혹시 그 문화재 기자 생활을 떠난 지 오래돼갖고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번에 그 탑빛까지 해체하기로 한 거 과장님 맞죠? 자, 어쨌든 탑빛까지 저걸 옆에 저거 보존 처리한 거는 좋았는데 저것만 보존 처리하지 왜 이것까지 또 물고 늘어져 갖고 지금 이 탑빛을 갖다가 해체 보존하자고 이렇게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 논란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저건 왜 또 건드려요? 저거요 나중에 진짜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가만 안 두는 방법 간단해요. 저거 해체 보수할 때요. 여러분 현장 가서 혹시 보셨어요? 어떤 놈이 책임져요? 저거 뽑다가 저거 해체하다가요. 진짜 박살내요. 여기 어떤 상태인가 하면요. 여기 지금 홈을 파고 저기다가 박아놓은 상태거든요. 저 박아놓은 게 그냥 쑥 빠질지 안 빠질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지금 저기 보시다시피 저 비신 자체가 굉장히 얇고 사실은 나이가 1000살이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한 것만은 맞는데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연구소에서 저걸 해체 보존 처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저거? 어떻게 뽑을 거냐고. 저 큰 걸 갖다가 훼손 안 시키고.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저 자칫하다가 박살내요 진짜. 근데 보존과학 하는 사람들은 저런 것만 보면 무조건 갖다 칼을 대려고 한다고. 이게 뭔가 하면 과잉 의료 행위거든. 보존과학의 눈으로 보면 모든 문화재는 다 병든 문화재야. 다 죽기 일보 직전에 중증 환자예요. 이 코로나 환자 중에서도 기저질환자야. 문화재 중에서도 문화재 업계에 관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보존과학 하시는 분들이 전국 사방팔방에 돌아다니면서 지금 다 그러고 있어. 그래서 각종 그런 안전진단 보고서를 냅니다. 모든 문화재를 안전진단 보고서를 낼 때요. A, B, C, D 등급 중에서 거의 다 D 등급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문화재가 최소 수백 살이요. 1000살 이상이 넘었는데 멀쩡한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중증 수술대에 넣어갖고 전신 마취해갖고 다 뜯어고치자 이거야. 그래서 뭘 만들어내요?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 시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기다가 쉽게 말해서 성장을 멈춰버리게 하는 거야. 이걸 박제하라고 하거든요. 왜? 빗물을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어디예요? 항상 여기서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각종 보강 처리를 하잖아요. 그죠? reinforcement라고. 그 각종 보강 처리를 하고 궁극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어딘가는가 하면 야외에 있어서는 안 되니까 모조리 다 박물관에 집어쳐놨어요. 지금 다 집어쳐놨다고요. 지금 경천사지 석탑까지 지금 집어쳐놓은 거 아니에요? 대리석이라는 이유로 경천사지 석탑도 지금 박물관 안에 집어쳐놨잖아요. 그게 사람 할 짓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노인네들 주로 놀러 많이 가시는 저 종로에 탁골공원 거기 원각사 그 석탑 한번 보세요. 지금 꼬라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게 보호각을 설치를 한 게 제 기억으로는 2000년대예요. 2000 몇 년도에 보호각을 설치를 했어요. 왜 설치를 했어요? 또 똑같은 논리야. 비둘기 똥 산성비 때문에 급격히 훼손된다고 해갖고 거기다가 또 보호각을 쳤다고. 보호각 쳐놓은 꼬라지 보세요. 비닐하우스보다도 더한 유리벽을 갖다 세워놓고 거기다가 안에 처박아 놨어요. 그래서 요번에 해체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나 저거 내 눈에 확 들어가기 전에 저걸 못 보겠으니까 해체하자 그랬거든. 해체하자 그랬더니만 또 문화재연구소인지 보존과학자들이 이제 와갖고 또 반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비둘기똥 앉으면 어떻고 산성비 앉으면 어떻고 훼손되면 어떤데요? 이 어르신들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뭐 나이가 5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얼굴에 여기 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천년만년 저 미라가 돼갖고 평생 동안 살라고 해요. 언젠가는 죽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관장님 저기 이채경 과장님 계신데 퇴직을 해주니까 밑에 과장 자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화재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 상태로요 문화재 따지다가 100년 뒤가 되면요 전국의 모든 곳이 문화재가 돼요. 모든 건물이 문화재가 됩니다. 이거 지금 사람이 할 짓이에요. 문화재도 생성 변화 사멸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태어나는 무수한 문화재가 있듯이 지금에 있는 기존의 문화재들도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사실은 죽어줘야 됩니다. 천년기념물 예컨대 이제 나무들이 있지만 태풍 한번 지나갈 때 지금 비 오고 나면 또 하나 또 무너졌을지 몰라요. 그러면 또 해제된다고요. 해제되는 것만큼 새로운 문화재들이 또 탄생을 한다고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근데 왜 자꾸 우리는 문화재에 대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현 단계에서 우리가 보는 모습으로 바람직한 모습, 우리가 그리는 그 이상적인 모습으로 이것이 남아있기를 바라야 되는지, 그런 바람에서 그것이 단순한 바람을 넘어갔고 희망을 넘어갔고 강요가 될 때는 문화재 현장에서 각종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각종 이상한 일들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가 그 원고에 써놨어요. 문화재 현장에서 문화재를 망치는 주범. 첫째, 언론. 나 같은 원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기자니까요. 똑같은 말 할게요. 첫째, 기자놈들. 이 새끼들 정말 나쁜 새끼들이야. 막 무조건 막 저기 저 문화재 뭐 방치 훼손되고 있다고. 결국은 그게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언론, 그다음에 시민단체, 그다음에 이제 학계 계신 양반들. 이 세 부류가 다 망쳐요. 아니 물론 이분들이 또 문화재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 그건 제가 결코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분들이 대표되는 이 사람들이 또 한편에서는 적지 않은 해악을 끼친다라는 것도 스스로 좀 저를 포함을 해서 좀 반성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주에 대해서 이제 소회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거 하다가 말았는데 그 원주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애착이 생각 이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워낙 뭐 자주 왔다 다녀간 점도 있고 그랬지만 그 예컨대 이제 그 일환으로 저런 것도 했어요. 우리 저 박정수 관장님도 좀 안타까워서 생각하는 점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원래 처음에 같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거동사지라든지 법천사지라든지 헌법사지라든지 여기를 같이 묶어 갖고 사실은 세계유산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게 좀 잘 안 됐어요. 그걸 아직까지 그 마땅한 저희들이 대안을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 아마 제 다음 세대가 하든지 뭐 그럴 수 있겠는데 그 점이 저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걸 만들고 싶었어요. 그 고달사지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묶어서 세계유산으로 한번 남한강에 그 절터들 해갖고 이걸 좀 세계유산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유형과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헌법사지 있잖아요. 헌법사지를 철주가 많이 반대하대. 김철주가. 이거 사실은 사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적으로 사실은 못 만들었어요. 사적으로 못 만들어 갖고 그 사적을 좀 만들었으면 사적 되고 안 되고 그게 뭐 크게 중요하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은데 그래도 행정을 펼친다거나 보호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헌법사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에 조금 문제점들이 꽤 있어요. 문제점이 있다니까 나가네. 저 과장님 씨. 저 뭔가 하면 아니 헌법사지에 무슨 보물이 있고 한데 사역이 확인 안 됐다고 해갖고 그다음에 옆에 뭐 땅을 매입을 못했다고 해갖고 그래갖고 그 사적 지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헌법사지 같은 게 사적이 안 되면 어디가 사적된다고? 제가 또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또 흥원창이 있잖아요. 흥원창이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뭐 낙조가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예요. 제 개인적으로 꼽는 데서는. 그다음에 그 흥원창이라고 하는 게 그 우리 전통 시대의 조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그다음에 이제 어쩌면 지금 시대에는 아니고 22세기 정도에 가면
그 한강이 다시 수운이 또 재개되는 시대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 미래를 대비를 해도 과거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이 흥원창이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흥원창의 흔적을 사실은 그림으로만 남아 있고 발굴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흥원창이 정확히 어디에 어떤 규모로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제가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아 있긴 남아 있는데 흥원창을 한번 현장 확인을 한번 해서 흥원창 그 일대를 하나의 명성, 그죠? 그런 걸로 한번 본격적으로 자리매김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 아까 또 뭐 우리 그 다시금 그 약탈문화재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좀 끝낼게요. 아까 뭐 이영도 선생이 자꾸 시간을 끌어달라 그래갖고 왜 학술대회에서 시간 끌어달라고 하는 건 처음인데 그 약탈문화재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제 고향 얘기 말씀을 한번 잠깐 드리고 끝낼게요. 저는 경북 김천이 고향입니다. 경북 김천이 고향이고 이 김천도 사실은 약탈문화재 대표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그 국립중앙박물관 야외 전시실에 보면 그 통일신라 시대 쌍탑 제일 이쁜 것 중에 하나가 가랑사라는 사찰에 있던 그 쌍탑입니다. 진짜 이뻐요. 그다음에 그 석탑은 또 하나 그 석탑 그 기단 아래쪽에 그 바닥 쪽에 있죠. 이걸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가 명확해요. 그래서 다른 석탑들 그 명확한 내력이 남아 있지 않는 물론 남아 있는 것도 들어 있는데 다른 석탑들하고 이 가치는 아주 남다릅니다. 남다르게 크죠. 왜? 어느 시대 때 누가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지를 명확히 기록돼 있으니까 그것처럼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이 가랑사라는 절에 있던 이 통일신라 시대 석탑 한 쌍이 어느 날 느닷없이 이것도 주워 뽑아다가 지금 현재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야외 전시실을 장식하는 장신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더욱더 놀랍게도 그 가랑사지 석탑은 현장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탑을 해체를 하니까 사리장음이 발굴이 되었어요. 그 사리장음 진짜 이뻐요. 그 사리장음 이게 경북 김천에 있던 가랑사라는 사찰에 있던 곳이거든요. 그 경북 김천하고 구미하고 사이에 큰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금오산이라고 하는데 금오시나 그 김시섭 선생 있잖아요. 그 무대가 금오산인데 그거 아니구나. 그건 참 경주구나. 죄송합니다. 그 금오산이 있는데 그 해발 1000m가 약간 안 되는데 이 김천 쪽에 기슭 쪽에 원래 있던 사찰이 가랑사라는 사찰인데 거기에 있던 게 어찌됐건 비운의 운명을 맞아서 서울로 지금 와 있어요.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지금 원주 쪽에서는 지금 언제든지 와도 현장 사정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김천 쪽은 가랑사 쪽은 현장 사정이 안 됩니다. 지금 더 과수원 밭으로 돼 있어 갖고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그거 과수원 밭을 사 갖고 기부 천하까지 할까 생각을 했는데 올랐어. 혁신도시 되는 바람에 아이씨 뭐 얘기하다 그랬죠? 탑은 여기 와 있는데 그 사리장음 얼마나 그 통일신라 시대 때 그 사리장음이 이뻐요. 돈도 많이 들어갔겠죠. 사리장음은 놀랍게도 국립대구박물관에 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가랑사지 석탑은 지금 세 군데로 지금 짜겨져 있어요. 현장 있죠. 현장에도 지금 그 불상 이쁜 게 하나 있어요. 보물로 지정된 게 있어요. 자, 현장이 있죠. 그다음에 석탑 그 자체는 서울에 와갖고 있죠. 거기서 빼낸 보물 중에 보물 사리장음은 국립대구박물관에 가 있어요. 세상에 21세기 대한민국에 이 꼴이 말이 됩니까? 세상에 이렇게 문화재를 갖다가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이렇게 폭력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국가가 저지른 폭력, 국가가 저지른 약탈, 문화재 약탈에 대해서 그 원주 쪽은 그래도 지금 아주 커다란
지금 현장 중에서 어디를 갈지, 실내를 갈지 아니면 그 원래 자리로 갈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법천사지 현장으로 가는데, 그 반면에 지금 여전히 가랑사지에 있던 그 석탑 혹은 사리장엄은 지금 그 모양 그 꼴로 지금 방치되고 있는데 아직도 바로잡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그 우리 안의 약탈 문화재들을 제자리에 돌리는 진정한 과거사 청산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갖고 우리 말로만 지방 분권화가 아니고 진짜 지방 분권화는 문화의 분권화부터 그 삼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점에서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현장으로 돌아오게 된 것만은 다시금 축하드립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발표로 돌에 새긴 아름다움의 극치 지광국사 현묘탑과 탑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용인시청의 이서연 학예연구사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용인시의 이서연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이렇게 발표로 초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용인시에서 문화재 관련한 업무를 지금 맡고 있는데, 앞서 뭐 발표 개회사도 해주셨지만 원주시의 이 박종수 관장님 비롯해서 또 앞에 계신 또 경주시 이채경 과장님 등을 보면서 저도 앞으로 문화재 관련해서 앞으로 저도 해야 할 일이 많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고, 그리고 이분들을 제가 아직 따라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또 발표를 들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이렇게 어렵지 않고 편안하게 그 지광국사 현묘탑에 대한 어떤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발표를 요청을 하셔서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왔는데요. 그냥 같이 사진 보시면서 지광국사 현묘탑과 탑비에 대한 어떤 가치, 특히 이제 저는 이 아름다움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미술사적 관점에서 이 과연 지광국사 현묘탑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재적 가치, 미술사적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주제로 해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한 PT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려시대 3대 미술공예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려 불화, 그리고 고려 나전칠기, 그리고 고려 청자입니다. 이 세 분야 모두 굉장히 세밀하고 또 가장 화려하고 고려의 어떠한 미술적인 그런 그 화려한 예술적인 부분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고려의 석조미술의 가장 아름다운 극치는 바로 이 지광국사 현묘탑과 탑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광국사 현묘탑과 탑비의 이제 문화재적 가치라는 부분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뭐 앞에서도 다 말씀을 하셨지만 간단하게 이건 경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유리건판 사진이 잘 남아 있어서 그동안의 이건 경위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1911년 원주에서 떠나서 처음으로 이제 서울 명동으로 이건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장소를 옮기게 되는데요. 23년도에 조선청독부 박물관 앞에, 그리고 경복궁, 경회로 동편에 이렇게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뒤에서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해체와 이건이 잦았던 것은 이 지광국사 현묘탑이 지금 그러니까 부재의 구조가 그 한돌로 이렇게 적층식으로 쌓을 수 있는 석탑과 같은 구조였기 때문에 해체와 이건이 쉽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30년대 경복궁 내에 있었던 사진들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전쟁 중에 파손되었고 그 이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처참히 파손이 되었다가 잘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국립문화재연구소로 이전을 해서 현재 보존 처리가 진행 중이고, 아마 원래 계획대로였으면 올해 현 자리로 돌아왔을 것인데 지금 뭐 여러 사정에 의해서 약간 늦춰진 것으로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광국사 현묘탑이 갖는 어떤 가치 부분을 저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지광국사 현묘탑의 조형성입니다. 지광국사 현묘탑은 크게 일반적인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승탑의 팔각 원당형의 그런 구조에서 벗어나 평면이 방형이고, 그리고 마치 석탑과 같은 구조로 기단부, 탑신부, 그리고 상륜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구 방식 역시 석탑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결구 방식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 석탑의 구조와 결구 방식을 지향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형태적인 면에 있어서도 기존의 그런 팔각 원당형 승탑과 달리 굉장히 화려하게 장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사리를 안치했다라는 그러한 점에 비추어 봤을 때는 통일신라의 이러한 다지평 정각형 사리기와 매우 유사함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가문사지 동 3층 석탑 출토 사리기라든가 송림사 전탑 출토 사리기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옥계석의 그 장막 형식의 이런 장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지광국사 현묘탑과 매우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중국의 이 법문사 지궁의 영장에서도 이런 방형의 방형으로 되어 있고, 그 지붕 역시 옥계석 구조에서 고조와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표면에 장엄하고 있는 이런 화려한 장엄 역시 어떤 사리를 안치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동일하게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사리기와의 유사성을 그 형태적인 유사성이라든가 그런 그 내재된 그런 것들이 유사성을 또 볼 수 있다면, 한편으로는 중국의 여러 선사탑들과의 유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신통사에 있는 용호탑인데요. 당대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면 방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탑신에 굉장히 화려한 장엄을 하고 있습니다. 지붕 모양은 목조 건축을 그대로 번안한 그런 공포부를 재현을 하고 있고, 특히 탑신에는 문비를 표현을 하면서 아치형으로 이렇게 문비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아치형 문비 같은 경우에도 지광국사 현묘탑에서도 뭐 형태는 다르지만 유사한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중국의 산서성에 있는 명예선사탑인데요. 이것도 929년에 제작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방형의 기단을 가지고 있고 탑신의 또 장엄과 그리고 상륜의 형태도 현재 지광국사 현묘탑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탑을 비교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방형의 구조와 평면, 그리고 기단과 탑신, 옥계석으로 이루어진 이런 형태, 그리고 표면에 전면적으로 장엄이 이루어진 것으로 봤을 때 아마 지광국사 현묘탑에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이러한 그 중국 선사탑에 이런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부분별로 장엄의 형태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기단부 보시면 지대석에서 사방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모양의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이제 명칭에 대해서는 이제 모서리에 있는 돌이라고 해서 우석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동물의 발톱이나 동물의 발의 형태로 보거나 아니면 이 승탑, 그러니까 지광국사 현묘탑이 하나의 이제 사리를 운반하는 가마, 보여를 보고 이 보여를 들고 옮길 때 쓰는 그런 용머리 장식 들채로 보는 견해 또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 그러니까 정확히 명확하게 이 우석의 용도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각각 해석하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의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이 승탑이 천상의 세계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천상의 공간, 즉 구름 무늬를 좀 입체화해서 표현한 것은 아닌가라고 또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거는 뭐 또 보는 사람이나 관점에 따라서 약간씩 해석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이 기단부에 있는 장엄을 보시면 안상이라든가 그리고 귓꽃 장식이 되어 있는 연화문, 그리고 화문, 그리고 화연 보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단부 전체에도, 이 하층 기단에도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굉장히 화려한 장엄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동시대 다른 고려 시대의 불교 석조 미술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안상과 뭐 화연 보조문을 볼 수가 있어서 어떤 이 시대의 어떤 보편적인 그런 미술의 특징을 또 함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층기단 갑석의 그 윗면을 보시면 연화문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구멍이 그 네 군데에 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유리건판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네 모서리에 사자상이 올라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얼마 전에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서 이 사자상을 발견을 했고 이 사자상이 바로 이 지광국사 현묘탑에 올라가 있었던 사자상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크게 보면은 사자상이 이제 이런 석조 미술에 배치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수호와 장엄의 의미로서 많이 배치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사자 석탑의 그런 사례를 보자면 먼저 불국사 다보탑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례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 그리고 의성 관덕동 3층 석탑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고려 시대에 조선 시대까지 이런 사사자 석탑의 계부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적극적으로 이 사자상을 조형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 이제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이라고 한다면 지금 의성 관덕동 3층 석탑은 기단의 네 모서리에 사자상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지광국사 현묘탑에 그 네 모서리에 사자상이 배치되는 이러한 모티프는 이 관덕동 3층 석탑,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방영의 결국 구조라든가에 봤을 때 석탑의 구조를 지향한다라고 봤을 때 어쩌면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층 기단과 상층 기단, 그리고 제가 사진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옥계석과 그리고 상륜부 전체에 또 이렇게 천막 장식이 이렇게 드리워진 그런 형태가 장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승탑 자체의 어떠한 장엄의 방식이지만 이거는 이제 천계 보계에서 나오는 그런 장막 장식을 석조물로 입체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이런 천계나 보계 이런 장막 장식은 불교 여러 경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런 불상의 이제 부처의 천계 위에 이거 술 장식이라든가 또 부처가 앉아 있는 그런 닷집 위에 그런 천계에 이런 술과 장막 장식이 되어 있는 걸 봤을 때 아마 이 지광국사 현묘탑의 어떤 그 장엄적인 요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장막 장식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장막 장식은 사실 석조물에서 흔히 나타나는 그런 방식은 아닌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고려 시대의 석조물에서 간혹가다 이렇게 드물지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좀 시기는 떨어지지만 북한산 태고사 원중국사탑의 옥계석에서도 이런 장막 장식의 흔적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주 서문 팔각석 등 옥계석이라든가 그리고 선봉사지 7층 석탑에서 그러니까 석탑으로는 또 드물게 선봉사지 7층 석탑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장막 장식이 뭐 입체감이라든가 이런 동적인 건 좀 줄어들고 약간 형식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어떤 장엄의 의미로서 이런 장막 장식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층 기단부에 있는 내면의 이제 조각 장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지금 방향대로 이제 남쪽, 동쪽, 서쪽, 북쪽의 방향으로 배치를 한 것입니다. 사진은 대부분 다 그 유리건판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아무래도 당시에 찍은 사진이 더 명확히 잘 보여서 이 사진으로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면에 이제 그 여러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 면마다 두 면으로 구획을 나누고 그 면 안에 각각 여러 장면을 조각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 남면에 있는 그 조각을 살펴보면 남면은 이렇게 사리기를 두 사람이 운반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지금 사진상으로 잘 보일런지 모르겠는데요. 왼쪽에 운반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왼쪽에 운반하고 있는 이 사리기의 모양은 송림사 전탑 출토에서
송림사 전탑에서 출토된 사리장원고 내에 있는 이 유리장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사리기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에 어떤 이렇게 물결무늬 같은 그런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림사의 이런 유리잔과 비교를 하다가 이제 다른 이런 유리잔의 사례가 없을까라고 해서 이제 제가 찾은 것이 황남대청 남분출토 유리잔의 형태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 이 송림사 같은 경우 출토된 이 사리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이제 사리기 안에서 이제 사리를 이용하는 그런 것과 같은 모티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양쪽 면에 사리기를 운반하고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양쪽 장면에 이제 운반하고 있는 인물상들이 모두 복식이라든가 모자 그리고 얼굴 표정들이 다 다릅니다. 특히 오른쪽에 이제 보여지고 있는 인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과 달리 굉장히 눈이 툭 붉어져 있고 부리부리한 그런 눈코의 표현이라든가 봤을 때는 이 서역인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 탑이라든가 이제 양산 통도사 금관계단 사리탑 같은 경우에도 표면에 이렇게 장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장엄에 대해서 이 조각에 대해서 이제 향로라는 것과 사리기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앞서 제가 먼저 이제 토론을 맡아줄 김태형 선생님께서 이것은 이제 사람이 들고 운반하는 그런 사리기가 아니기 때문에 향로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였던 이 지광서 현묘탑에서 직접 사람이 사리를 운반하는 이러한 장면은 이 지광서 현묘탑이 유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면과 서면 같은 경우에는 한쪽 면에는 중앙에 인물상을 배치하고 이제 구름 사이로 인물들이 걸어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 그 옆에는 이제 구름 사이로 용이 승천하는 듯한 그런 장면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양쪽 면은 모두 서로 이렇게 대칭되는 구도를 보이고 있고 인물상들은 모두 남면의 사리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동면과 서면의 인물상에 대해서는 과연 이 인물들이 어떠한 인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자별로 이제 좀 견해가 나뉘고 있는데요. 일단은 입적 후에 북쪽의 수미산으로 향하는 해린 스님이라는 견해, 또 해린을 맞이하러 나온 신선이라는 또 의견, 또 도교적 특색을 갖고 있는 어떠한 그 대신이나 공양인이라는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가장 고민을 저도 많이 했고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사실 저는 이 인물상이 과연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냥 분명한 것은 일반적인 불보살상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또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면에 있는 그 조각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논문이나 다른 데서는 이렇게 잘 언급되지 않았는데요. 보면은 산수문처럼 이제 산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후 이상 세계인 수미산을 표현했다라는 것과 가장 최근에 이제 성굴 안에 인물 좌상인 가섭을 표현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산 속에 네모난 굴이 있고 그 안에 인물이 이제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인물에 대해서 이제 성굴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가섭이라는 그런 견해가 있어서 좀 주목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뒤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법찬사는 이제 법상종을 받드는 그런 사찰이었는데 법상종에서는 이제 미륵경전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미륵경전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 도상을 해석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면 또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지만 사실 근데 또 다른 경전에서 또 부처라든가 석가가 이런 굴에서 선정을 하고 있다는 또 내용도 얼마든지 또 찾아볼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해석과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성굴에서 수행하고 있는 가섭 부분은 이제 도낭에 있는 변상도에서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지광국사 현무탑의 표면에서 이제 또 특징적인 장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구슬을 연결시켜서 이제 그물처럼 연결시킨 이런 장엄 장식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에서도 사진을 보여드렸던 명예선사탑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그러니까 그물 모양의 이런 장식은 아마 인드라망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을 하지만 사실 또 마찬가지로 불교의 여러 경전에서는 보탑을 이렇게 구슬이라든가 영락으로 장식했다라는 것은 또 얼마든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해석들도 할 수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이 지광국사 현무탑 자체의 어떤 장엄이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신성하고 또 화려하게 장엄을 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은 이제 통도사 영산전 다보탑 벽화인데요. 견보탑품에 보면은 이 그러니까 견보탑품을 보면은 이렇게 보배 영락을 늘리고 이제 보배 방울을 만옥에 달고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그대로 이제 그림으로 도예한 것이 바로 이 벽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물 모양의 이 장식 안에 보면 또 특징적인 것이 이런 문비 모양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문비 형태가 아니고 끝이 이제 뾰족한 형태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첨두형으로 불리고 있는 그런 아치문의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러 아치문의 형태가 있는데 가운데에 있는 이제 6번에 해당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치 형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나타나지 않는데요. 인도의 이제 이슬람 사원이라든가에서는 볼 수가 있어서 아마도 이 외래적인 요소가 이 지광국사 현무탑에도 이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첨두형 아치문이 외래적인 요소라고 하지만 이렇게 이중으로 안상을 새기는 이런 조각 수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조선사 창성탑이라든가 현화사 7층 석탑에서도 볼 수 있는 이런 조각 수법이기 때문에 조각 수법이나 이런 것 자체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미술에서도 볼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더 이 지광국사 현무탑에 깃들여 있는 여러 장엄이나 조각적 특징 더 세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너무 많아서 더 제가 이제 다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요. 일단 다음 이제 상륜부 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상륜부 같은 경우에 옥계석의 내면에 이렇게 사방불이 배치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이런 장막형의 장식과 영락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옥계석 모서리에는 이제 극락조로 추정되는 새 장식이 날개를 쫙 펴고 모서리에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륜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릉빈가가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가릉빈가도 마찬가지로 날개를 쫙 펴고 뒤에 보면은 꼬리 깃털까지 세워서 그 머리 뒤로 꼬리 깃털까지 세워져 있는 모습까지 굉장히 세밀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좀 시대가 좀 후대이긴 하지만 평안남도 안국사 대웅보전 내부에서 이와 동일한 모양의 이런 가릉빈가 장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이 승탑 자체가 천상에 있는 그런 천상세계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광국사 현무탑과 함께 또 같이 세트로 있는 그 탑비에 대해서도 장엄을 간략하게 또 살펴보면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찬가지로 굉장히 여기도 조각과 표면 장엄들이 뛰어나게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용머리의 장식이라든가 그리고 용 그 귀부의 머리 밑에 그 수염 장식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귀부를 만든 장인의 어떤 기지가 발휘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수염의 장식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제 뭔가 이 조각의 안정적인 그 안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수염을 턱에서 이제 목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제작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귀관문 내에는 이제 왕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이 법천사가 이제 법상동 사찰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고려 시대 가장 대표적인 법상동 사찰이 바로 개성에 있는 현화사입니다. 그리고 해리는
그 현화사에서 3대 주지를 맡았었고요. 안성 칠장사에 있는 해소국사 정연은 바로 현화사의 2대 주지를 맡았습니다. 따라서 이 세 사찰들에서 나오는 이런 탑비라든가 탑비 같은 경우 이거 조각이라든가 양식에서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화사비의 비신의 측면, 그리고 안성 칠장사 해소국사의 비신의 측면, 그리고 지광국사 현묘탑비의 비신의 측면 같은 경우 이렇게 용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동일한 모티프는 이 세 법상종계 사찰에서만 확인이 되고 있고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사례여서 아마 이것들이 같은 그 법상종계 사찰로서 어떤 장인에 의한 양식의 공유라든가 도상의 공유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이 탑비 역시 그 조각적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또 주목했던 것은 이 지대석 상면에 조각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이 귀부인 거북이가 아마 바다에 사는 신성한 동물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닷속을 표현하기 위한 이런 조각을 장엄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광국사 현묘탑 같은 경우에는 그 상면에만 이렇게 성각으로 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현화삽이라든가 그리고 해린의 제자인 해덕왕사 진흥탑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 바닷속에 있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귀부, 즉 이제 거북이가 바다 위에 이제 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사실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 사례가 있어서 이건 제가 좀 약간 재미있는 그런 사례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물론 시대는 좀 다르지만 중국 정릉 입구에 있는 사적비를 보면 적극적으로 이제 파도 문양을 새기고 내 모서리에 바다 생물을 이렇게 조각을 한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귀부의 거북이에 대한 그런 표현 방식은 뭐 중국이든 뭐 우리나라든 이런 바다 위에 있다라는 그런 개념은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린 스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다 아시겠지만 지광국사 해린 스님은 원주 출신이고 법천사에서 출가를 했다가 또 현화사 주지가 됐다가 또 국사에 책봉된 이후에 다시 법천사를 하산수로 정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지광국사 해린이 법천사에서 출가를 했다가 다시 법천사로 돌아왔다라는 점을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제 약간 미술사적 관점으로 약간 아름다움이라는 측면에서 이 현묘탑과 탑비의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들 크게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당대부터 유행한 중국 선사탑의 영향을 받아서 팔각 원당형 승탑 구조에서 벗어나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승탑 조형을 창안했다라는 그런 독창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단부터 탑신, 상륜부에 이르기까지 표면 전체에 장엄 조식을 한 부분, 하지만 이 세부적으로 이런 장막형 장식이라든가 뭐 구슬 그물 장식, 또 첨두형 아치 문비 등은 기존에 이제 국내에서 볼 수 없는 장엄 방식을 보여주고 있어서 뭐 중국이나 인도 미술들 등의 영향을 받아 고려 미술의 어떤 국제적 성격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세부적인 조각 수법은 고려 시대의 다른 석조물에서도 볼 수 있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떤 이 지광국사 현묘탑을 봤을 때 어떤 미술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앞에 뭐 또 설명한 것이 약간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형태의 독창적인 그 승탑 조형이 창안됐지만 이후에 이와 동일한 승탑이 전혀 없다라는 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한 조형물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희소 가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화사, 칠장사, 금산사 등 같은 법상종계 사찰의 석조미술에서 어떤 양식과 도상 그리고 모티프가 공유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미술사적 가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뭐 제가 뭐 간단하지만 간단하게 뭐 미술사적 그런 문화적 가치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장면을 제가 보여드릴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실력이 부족해서 사진을 합성을 하는 게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아까 마지막에 이제 혜린 스님이 다시 법천사에 출가했다 법천사로 돌아온 거에 주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 지광국사 현묘탑이 다시 이 법천사로 현장으로 원위치로 돌아왔을 때에서야 비로소 지광국사 현묘탑과 탑비가 문화적 가치를 다시 회복하고 진정한 가치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서연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발표입니다. 아마도 현재 한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발굴 조사를 하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세 번째 발표는 남할요초 조사당과 지광국사 조사당의 위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불교문화재연구소의 김선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불교문화재연구소의 김선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남할요초 조사당과 지광국사의 조사당의 위치입니다. 발표의 순서는 일단 머릿말, 그리고 용어 정리, 남할요초 조사당의 고고학적 사례 검토, 그리고 법천사지 지광국사 조사당의 위치와 성격, 그리고 남할요초 사찰의 조사당의 위치와 의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입니다. 원주 법천사지는 강원도 원주시 불원면에 있으며 수계상으로 섬강이 남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합류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은이 발달한 고려시대에는 13조정의 하나인 흥원창지를 중심으로 법천사를 비롯하여 거돈사, 흥법사, 고달사지와 같은 대규모의 사원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법천사의 창건과 폐사는 명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통일신라 시대에 창건되어 고려시대 지광국사 해린의 하한소로 선정이 되고 크게 융성되었다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폐사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법천사가 고려시대 국사의 하산소로 지정이 될 만한 사격을 갖추었고 현재도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지만 문헌사료가 충분치 않아 법천사가 운영되고 존속하던 시기에 대해서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지광국사 현묘탑의 내용은 법천사와 관련하여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탑비의 특성상 승탑의 주인공인 지광국사 해린에 대해서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법천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발표는 법천사지의 고고학적 발굴 조사를 통해서 보이는 조사당의 모습이 당시 여러 사찰의 모습에서 보이는 사례와 함께 올 때 어떤 위치인가를 비교하고 그 가치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조사당에 대한 용어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먼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용어 정리를 좀 하였습니다. 부도는 산문사찰을 개창했거나 중창한 고승질의 덕을 기리기 위해 사찰 경내에 모시거나 사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탑비와 함께 건립되었습니다. 개창주나 중창주인 고승들의 비문이나 부도, 조사당이 사찰 경내 높은 곳 또는 이제 금당 옆에 또는 경내 입구에 위치하여 특별히 모셔지는 이유는 스승의 덕을 기리려는 목적과 자신들의 산문을 차별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조사당은 사찰의 배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도나 조사당 건립의 성역화 작업은 그의 제자나 손제자 때 이르러 크게 행해졌는데요. 이는 구산 선문으로 통칭해서 부르는 기초 선불교 학파들의 불교 문화적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야말로 이제 조사당, 부도전지, 탑비전지, 탑원 등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 좀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 한국건축사전에 조사당은 조사의 영정을 모신 당우, 각 종파의 개조, 절을 창건한 사람, 역대 주지 등의 영정 위패를 모셔두는 집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조산당이라고 해서 조사당 또는 절을 창설한 조사의 영정을 모시는 당우라고 되어 있고요. 김항직 선생님하고 박만웅 선생님은 2007년도에 부도전이라고 해서 부도와 탑비가 세워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건물과 함께 공간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황정호 선생님은 2019년도에 그 법천사지를 발굴했던 조사원이었습니다. 탑비전지라고 명시를 했고요. 부도를 위해서 조성된 건물을 부르는 명칭은 학자마다 매우 다르기 때문에 탑과 비가 세워진 곳, 이렇게 해서 탑비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황나영 선생은 2010년도에 석사학위 논문에서 탑원이라는 명칭을 썼고요. 탑의 내부에 봉안된 것을 탑전, 그리고 탑을 둘러싼 건물군을 탑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이승현 박사는 그 박사학위 논문에서 상원이라고 하였고요. 그 상원의 영역을 법당 그리고 그 영당 등으로 이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부도전 명칭에 대한 문헌 사례인데요. 이거를 찾아보니까 사실은 조선 시대에 명시가 되어 있었고 그 이전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림사 부도전, 그리고 남원 실상사, 그리고 태안사 부도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부도전이라던가 아니면 극락전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당의 형성 배경에 대해서는 좀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사나 왕사 제도로 살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하산소 내부 부도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국사, 왕사의 제도를 살펴보면 하산소는 국사나 왕사가 퇴거한 후 마지막 안식처 또는 입적처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만 통일신라 시대에도 하산소와 비슷한 개념이 있고, 국사로 추앙되던 고승이 머물던 사원에 국왕이 사비나 탑비를 세워주거나 하였던 것이 고려시대에는 하산소로 정해졌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산소의 본격적인 시작은 고려시대부터이며 왕사, 국사제도 정비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말 선종으로 인하여 각 산문은 종조에 대한 의식이 강해지면서 고승들에 대한 예우가 불교 정단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하였으며 고려시대에는 왕사와 국사제도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왕사 국사제도는 고려시대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통일신라 시대에도 있었던 국사나 국통제도의 연장선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통일신라 시대는 국사 또는 국통으로 단일화되었던 것이 고려 태조 때에 왕사를 별도로 두어 국사와 함께 이원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제도 정비는 광종 이후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전기에는 왕사와 국사가 중복 책봉되는 일이 많았으나 후기에는 역할이 중복되어 종파 간 갈등이 심했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중복 책봉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산소 내 부도전입니다. 하산소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없고 건축학적 자료도 많지 않습니다. 승탑과 탑비로 구성된 부도지 또는 조사당에 대한 공간적 특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산소는 국사, 왕사와 관련된 사찰의 경우가 대부분이며 왕의 허락을 통해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하산소가 정해지면 나라에서 그 사찰의 사격에 맞게 중창을 하거나 사원전을 내려서 사원의 경제 및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산소는 고승의 이미지와 함께 종단의 구심점 역할을 하므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하산소는 근기 지방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후대에는 근기 이외의 지방까지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남한료초 조사당의 고고학적 사례 검토입니다. 지금 보시는 곡성 태안사는 발굴 조사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유적이기 때문에 잠시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곡성 태안사는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독리산 서쪽 능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철 선사를 위해 840년 동안 독리산에 개창된 선문 중 하나입니다. 건축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부도전에 그 정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록을 통해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화의 성격이 조사를 모시는 곳과는 차이가 있어 성격이 변한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부도전이라는 명칭의 유무뿐만 아니라 태안사지에서 부도전이 쓰이기 이전에 명칭이 추론이 가능합니다. 비전, 구조사당이라는 명칭을 통해 부도전과 관련된 명칭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광양 옥룡사지입니다. 옥룡사지에서는 그 부도전지가 조사당이 2기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선 지금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곳이 도선국사 부도전지입니다. 옥룡사지에서 북동쪽으로 약 7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부도전 가로 명시가 되어 있고 탑비 전지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면은 남향을 하고 있고요. 건물 형태는 정면 3칸, 측면 2칸입니다. 발굴조사 총 3시기에 걸쳐서 초창,
개창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초창기 유구는 통일신라 시대 삼면 남쪽 기단 남단부에 자리하고 있고 기단석 2매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중창은 고려시대 정기이며 정면 3칸, 측면 3칸입니다. 정유재란 이후 정면 1칸, 측면 1칸으로 조성이 되었고 1878년에 폐기되었습니다. 건물지 중앙에는 석광 및 석관과 승탑의 지대석으로 사용된 장대석이 확인이 되었고요. 석관 내부에는 도성국사의 인골로 추정되는 유골이 2차장으로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승려가 열반을 하면 다비하지 않고 2차장이 된 상태에서 매장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승탑은 사리 공간이 아닌 유골을 보호하기 위한 석조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광양 옥룡사지 부도전지입니다. 통진대사 부도전지는 도성국사 부도전지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하 2시기가 중복되고 있고요. 초축은 고려시대 초기로 보입니다. 정면은 동향, 도성국사 부도전지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축 시기는 고려시대이고 정면 3칸, 측면 2칸입니다. 중창은 조선시대이며 정면 1칸, 측면 1칸입니다. 주변에 다량의 부도편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 영암사지입니다. 합천 영암사지의 조사당은 서금당지로 불리는 건축물로 추정이 됩니다. 건물은 동향이며 석등과 금당지가 위치한 곳에서 남서쪽으로 약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건물지 좌우에 탑비의 기부가 건립되어 있고 건물의 정면에는 석등지 대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 기단은 단층이고 지대석과 면석, 갑석 등으로 조성이 되었고 후대에는 축소되었습니다. 건물의 중심부에서 북면으로 치우쳐 평면은 장방형의 석각형 요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발굴 보고자는 불상 지대석으로 보았지만 옥룡사지 도성국사 부도전지와 같이 인골을 안치하기 위해 석각 또는 석관으로 추정이 됩니다. 승탑은 이 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북한산 삼천사지입니다. 북한산 삼천사지는 사역과 별도의 영역의 비탈길에 거석으로 석단을 쌓고 조사당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맨 밑에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특징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산 빌탈길에 만들어졌고 전체적인 영역이 같은 단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전체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하단은 남횡랑, 중단은 좌우 정각과 탑비 등이 마당에 조성이 되어 있고 상단에 조사당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고 여기 동서 그리고 여기에 문지와 계단과 남횡랑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주 회암사지입니다. 여주 회암사지는 14세기 묵은 2세기 전한 책에서 확인이 되고요. 발굴 조사를 통해서 14세기에서 15세기 선종 사원의 구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설법전지, 방장지, 영당지가 위치한 7, 8단지의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료와 매우 일치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고려시대 전기 선종 사원은 법당 좌우에 방장지와 영당지가 배치되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암사지는 법당지 뒤로 정청이 중심이 된 영역 내에 동서 방장지가 조성이 되고 설법전지 좌우에 영당지와 조사당지가 대응되도록 조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주 고달사지입니다. 여주 고달사지는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향입니다. 나-다시 9번지의 건물이며 동서 장축 기단 길이가 15.5m, 후열에 남아있는 초석으로 모아 정면 3칸으로 추정이 됩니다. 초석이 결실되어 있고 전체적인 규모는 알 수가 없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온돌시설과 아궁이시설, 고래시설 등은 확인되지 않고 난방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당의 축조 시기는 원종대사가 입적한 후인 10세기 중엽에서 11세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건물지는 원종대사 해진탑비 각지와 함께 조사당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여주 신륵사입니다. 여주 신륵사는 신라 진평왕 때 원효대사에 의해서 창건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고려 우왕
2002년 그 헌릉왕사와 나홍화상이 실력사에 입적한 후에 이제 부각이 되었고요. 지금 위 화면을 보시면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지금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초창기 때 초축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조선시대 후기, 중기 뭐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는 건물지가 좀 컸다가 조선 시대 중기 후기로 되면서 이제 축소되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용인 서봉사지입니다. 용인 서봉사지는 5차례에 걸쳐서 발굴 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3차 조사에서 금당지로 추정을 하였으나 5차 발굴 조사에서 서봉사 현호국사 탑비의 원 위치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조사당은 북쪽에 위치하고 앞에 남행랑을 두고 탑비를 중심으로 좌우 정각이 배치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사당은 남향이고 정면 4칸 이상, 측면 2칸, 서회랑은 정면 4칸, 측면 1칸, 동회랑은 초석 일부만 확인되었지만 서회랑과 같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남회랑은 정면 6칸에 측면 1칸입니다. 조사당의 크기를 제외하고는 원주 법천사지, 북한산 삼천사지와 매우 유사하고 조사당은 상단에 위치하고 중단은 탑비와 회랑 등이 위치하고 있어 미음자 공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남 천왕사지입니다. 하남의 천왕사지는 중심사역의 동쪽에 고려시대 청석탑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제가 이제 정확하게 조사당이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고려시대, 그러니까 청석탑은 고려시대에만 나오고 있는 탑입니다. 근데 이 건물의 구조를 보면 앞에서 살펴보는 미음자의 그 건물 구조 형태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사당이 위치하고 있던 것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천왕사지도 포함시켜 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석탑이 위치하고 있고요. 디귿자 형식으로 돌려져 있는 담장 성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도 건물지, 이 초석들이 보이시죠? 적심들이 보이고 이 하단에서도 적심이 확인이 되고 있고 이 측면에도 적심이 확인이 되어 있고 이쪽에서는 발굴이 다 진행이 되진 않았지만 적심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나 혹시 이 부분 쪽이 조사당이 위치하고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추정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강릉 굴산사지입니다. 선사의 승탑과 탑비를 봉안한 추모의 공간이고 서쪽 구릉과 동쪽 구릉으로 나누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이쪽이 지금 북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서쪽 구릉은 범일국사에 입적 후 본격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릉을 상하단으로 구획해서 승탑과 관련된 건물지, 원형 유구 보도시설 등을 유기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계산조에 대한 신성한 숭배 영역으로 조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쪽 구릉은 평탄면에 탑비를 안치한 탑비전을 중심으로 양옆에 회랑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전면에 연못을 조성하였습니다. 두 공간이 각각 승탑과 탑비를 기준으로 조성되었지만 두 공간 모두 범일국사를 추모하기 위한 곳은 아닙니다. 서쪽은 범일국사에 입적 후 조성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동쪽은 11세기 이후 굴산사를 중건하면서 조성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굴산사지에서는 현존하는 승탑과 탑비전에 안치된 탑비 외에도 별도의 승탑과 탑비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 공간이 마치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보도시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고 따라서 이게 한 공간으로 저는 좀 추정해서 봤습니다. 다음은 삼척 흥전리 사지입니다. 삼척 흥전리 사지는 동원구역과 서현구역으로 나눠서 발굴이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이 서원인데요. 서원의 중심 건물인 주불전지와 동서익사 형태의 세 개의 건물이 하나의 기단 위에서 나란히 축조가 되었습니다. 주불전과 동서익사 내부는 온통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지정이라는 게 적심이나 기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면에 그 돌들이 다
온통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동익사만 적심이 8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아짜형 건물지는 양양 설리먼지, 양양 진전사지, 경주 전인용사지 등에 있으며 통일신라 시대 이후에는 파주 해음원지, 여주 연양사지, 양주 해암사지 등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궁궐 유적으로는 평양 고구려의 안압궁, 경주 신라 동궁과 월지, 개성 고려 궁성 등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짜형 건물지는 궁궐, 사찰 건물지 외에서도 위계가 높은 건물지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흥전일사지 동익사는 동쪽 한 중앙에서 대형 적심이 있고 동익사 전문 기단의 기부가 파괴된 채 확인이 되었습니다. 동익사 내부에 탑비가 건립된 비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동익사 탑비가 세워진 시점은 주불전지와 동익사가 이미 축조된 이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9세기에는 서원이 축조되어 유지가 되었고 탑비가 본격적으로 건립되기 시작하는 것은 9세기 중반 이후이므로 서원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탑비의 스님이 입적하면서 동익사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탑비 전지로 변했을 가능성을 제시해봤습니다. 다음은 개성 영통사지입니다. 개성 영통사는 대각국사 의천의 하산소로 조사당은 경선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금당이 조성된 그 중심 사역으로부터 서북쪽 방향에 독립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각국사비에 따르면 경선원은 9년 정도의 공사 기간이 소요가 되었고 1113년 11월에 준공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에 남행랑을 두고 승탑을 중심으로 좌우 정각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북 건물지는 기단만이 남아있고 정확한 건물은 알 수 없지만 남쪽에 남아있는 적심석군을 추정해 보면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고려시대 전기 광양 옥룡사지, 도성국사 부도전지와 유사하며 삼선사지와 법천사지와는 아주 조금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개성 영통사지는 광양 옥룡사지, 합천 영암사지와 같이 한동의 건물지 내에 고승의 유골과 부도, 고승의 영정이 함께 봉인된 형태입니다. 중정에 탑비가 없을 뿐 승탑이 중심에 놓여 있어 북한산 삼선사지와 원주 법천사지와 같은 미음자 공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천사지 지관국사 조사당의 위치와 성격입니다. 우선 발굴조사 성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 법천사지는 강원도 원주 불원면 명봉산의 남서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천사의 창건과 폐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통일신라 시대에 창건되어 고려시대 지관국사 해린의 하산소로 선정되는 등 크게 융성하다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폐사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원주 법천사지의 고고학적 발굴조사는 2001년 시굴조사를 시작으로 2015년 10차례에 걸쳐서 발굴조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금당지, 강당지, 탑지, 탑비전지, 문지, 배수로, 석실유구, 외곽 담장지 등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크게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구역은 사역의 동북쪽 외곽에 위치하고 지관국사 현무탑지와 탑비가 남아있어 지관국사 해린의 공간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역은 법천사의 중심 사역이며 북쪽, 서쪽, 남쪽에 회랑식의 건물지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금당과 강당이 남북 일직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당의 전면에 2개의 탑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 탑 1금식 형태입니다. 다음은 조사당의 위치입니다. 사역의 동북쪽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지관국사 현묘탑지와 탑비가 잔존하고 있어 지관국사 해린의 공간으로 보입니다. 지관국사 현묘탑의 내용에 의하면 해린은 고려 문종 24년에 입적을 하고 선종 2년에 탑비가 건립이 되었습니다. 조사당이 위치한 1단지는 탑비 건립이 완공되는 1085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갖추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조사당은 계곡부에 위치하고 경사지에 있으며 석축을 이용하여 4개의 단을 조성한 후에 건물을 조성했습니다. 각각의 단은 중앙의 건물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배치하였습니다. 현무탑지와 탑비를 중심으로 북동 서편에 3동의 건물지가 축조되었고 남쪽은 계단과 석축 시설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발표한 그 남한요소초 사찰의 그 조사당의 위치와 의의입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원주 법천사지, 여주 고달사지, 강릉 굴산사지, 용인 서봉사지
양주 해암사지, 삼척 흥전이사지, 연주 신륵사지, 그다음에 양양 진전사지, 북한산 함천사지까지 정확한 위치를 좀 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립되어 있는 공간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양주 해암사지나 여주 고달사지 같은 경우는 매우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사당에 대한 용어는 명확하지 않지만 조사당, 부도전지, 탑원, 부도암, 탑비전지, 영당지 등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왕사, 국사와 관련이 있고 왕사나 국사의 마지막 입적처라는 특징 때문에 승탑과 탑비가 조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정한 영역을 차지하고 사찰의 성격을 규정하는 요소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조사당의 위치는 중심사역과 떨어져 조성이 되었고 여러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법천사지는 조사당의 정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법천사지 조사당을 통해 개성 영통사와도 관련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통사는 탑비가 중정에 있지 않고 사역 앞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당은 중심사역과 다른 독립된 곳에 위치하고 전체적으로 미음자 형태입니다. 조사당을 중심으로 좌우 정각과 남쪽 행량이 미음자를 이루어 중정을 만들고 중정 좌우에 부도와 탑비를 놓고 있습니다. 조사당과 행량은 단을 두어 건물마다 위계를 달리하였는데 이러한 배치 형태는 고려 시기 사찰에서도 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남한여초 사찰에서는 조사당이 독립된 구조로 사용되지만 조선시대에는 명칭이 부도전으로 바뀌거나 암자, 원의 구조가 부도전이라는 단일 건물 형식으로 바뀌면서 암자의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남한여초 국사와 왕사제도에 의한 하산소를 통해 탑과 비가 만들어지고 조사당이라는 하나의 영역이 구성이 되고 이러한 구성이 사찰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맺은 말은 조사당의 위치와 의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 선생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오늘 그 학술 발표회를 준비하느라고 전국에 그동안 조사되었던 조사당과 관련된 자료를 그냥 빠짐없이 모아서 오늘 발표 자료로 활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세션 1의 세 분의 발표를 마치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세션 2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